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세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4월 끝인 동시에 가정의 달 5월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열매가 여러분이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라 마르세이지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 애국가, 그래서 라 마르세이지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여기에는 21세기의 시각으로 보면 가사가 맞지 않지만 그 원래 6절인데 9절을 더해서 15절입니다. 그렇죠? 7절까지만 부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 애국가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한 것이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친일파, 친나치파 많은 논쟁이 있지만 다음 시간에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를 통해서 본 안익태 선생님의 애국가, 그때 그게 잘못됐음을, 조작된 것이란 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밝히고 오늘은 선언적인 의미로만 갖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는 항상 프로이센하고 앙숙입니다. 프랑스는 영국을 견제해서 유럽의 최고의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이때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로이센의 프리대제 때문에 술레지엔 땅을 그걸 빼앗깁니다. 빼앗겼을 때 프랑스의 루이 15세 마당 퐁파두르가 프랑스를 거의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당 퐁파두르 후작과 또 러시아 여제 엘리자베타, 얼마나 대선배입니다. 그 세 여성이 서로 동맹을 맺고 바로 프로이센, 그쵸? 그 프리대제하게 결투를 할 정도로 제7년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단합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후에는 루이 16세하고 마리아 테레지아 막내딸 오스트리아 군주가 되겠어요. 5남 11녀, 그러니까 자녀가 16명인데 15번째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겠어요. 16번째가 아들입니다. 그게 나중에는 대주교가 돼요. 서로 결혼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그러므로 해서 프랑스 대혁명 때 엄청난, 그렇죠?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루이 16세는 루이 14세의 그 증손자가 루이 15세입니다. 루이 15세의 손자가 루이 16세예요. 루이 16세가 루이 14세를 보면 한참태 할아버지가 되겠어요. 그럼 루이 14세 때는 뭐가 있어요? 베르사유의 궁전을 대표를 하고 있어요. 루이 14세 때는 5살 때 왕위에 오르니까 그때 귀족 세력들이 부르봉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난을 일으켜요. 그것을 프롱도난이 되겠어요. 그것을 10대 그러니까 소년티를 소년이죠. 그때 이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 왕에 오르고 나니까 검찰총장 푸케가 자기를 보르비 콩트성으로 초대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궁궐보다 훨씬 호화롭고 위대합니다. 여기에서 뭘 느껴요?
귀족 세력을 완전히 길을 꺾어버리고, 그죠?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 태동한 게 뭡니까? 베르사유 궁전이요. 또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시대, 즉 1517년 종교혁명이 일어났을 때 오쿠트 바티칸 세력이 종교혁명 세력을 우찌려고 만든 예술이며 바로크 예술이에요. 이게 예수회가 주도적으로 나온 겁니다. 바로 루이 14세는 누굴 가리켜요? 절대 왕정, 그렇죠? 그리고 오쿠트 바티칸, 그렇죠? 지지자,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루이 15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무능력자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주 주위에 화려한 여성이 많이 있는데 두 여성만 소개 올리겠어요. 마담 퐁파두르가 되겠어요. 마담 퐁파두르는 물론 마담 퐁파두르가 그분이 서가고 나서 마담 디바리가 나오는데 마담 디바리는 뭐냐? 매춘부 출신입니다. 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성적 테크닉이 뛰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리우 15세가 거기에 몰입해서 프랑스가 멸망의 길로 가지요. 그러나 마리 퐁파두르는 틀려요. 예수회하고 많은 충돌을 하는데 24살에 루이 15세 연인이 돼서 29살, 5년 동안만 같이 이렇게 친대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때 그 여인으로서는 그 만성 지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성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루이 15세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하다가 이분이 하나 생각을 내요. 그게 뭐냐면은 사슴정원, 노건이 되겠어요. 파르코 세르가 되겠는데 영어로 하면 디어 파크가 되겠어요. 이슬람 몸에 뭐가 있어? 하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상군 때 뭐가 있습니까? 채용사. 그렇죠? 미녀와 또 말을 얻기 위해서 지방에 관리를 파견해서 수많은 미녀들, 좋은 말을 이렇게 가져온 그거 있다시피 바로 거기에 뭐가 서요? 사슴 공원을 세우는데 사슴들이 뛰어다니는 공원이 아니라 베르사유 궁전 옆에 주택을 짓고 그 문이, 그치? 열쇠 모양 자체가 사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물론 21세기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은 용서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 풍습에 맞게 볼 때는 이분이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거기에 어여쁜 젊은 그 평민들 딸을 세상을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봤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 3학년 나이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걸 하면서 루이 15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데 그 사슴공원에서 일어난 역사적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면 많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시간상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마담 퐁파두를 꺼낸 이유가 뭐냐? 이분은 인사, 경제, 그리고 어떠한 군사, 이 국가 운영이 탁월해. 책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관한 책이 3,500권을 지었다. 이게 나와요. 7년 전쟁도 루이 15세가 한 게 아니라 마담 퐁파두르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몽테스케, 볼테로, 디드로, 또 달랑베르와 같은 그 백과 전서파들, 뛰어난 계몽 사상가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도와줄 정도로 지적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음악, 또 미술, 또 디자인, 팔방미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재주를 가진 그러한 분이 되겠어요. 모든 삶 속에 또 절제가 있어요. 그를 보면 대단한 여성이에요. 비록 그 루이 15세의 메트라 상티트라는 그로 들어왔지만은 공식 정부가 되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부르봉 왕조가 멸망했지만 21세기 현재의 프랑스를 문화의 대국으로 또 문화의 대국을 통해서 수많은 관광 수입을 얻게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마담 퐁파두르가 되겠어요. 뛰어나죠. 이게. 그분은 육군 사관학교 제도를 고쳐서 돈이 없는 평빈이나 귀족이 자제들이 그 학교를 다니게 해서 후에 나폴레옹, 그렇죠? 이 인물이 태어나도록 한 사람이 누구요? 이게 마담 퐁파두르예요. 이렇게 루이 15세 때는 마담 퐁파두를 통해 가서 수많은 여성을 통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21세의 시각으로 보면 수많은 언론들이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존이 돼요? 왕이 보존이 되고 왕비가 보존이 되고 대신 이렇게 타인을 희생을 하는데 루이 16세는 그렇지를 못해요. 루이 16세는 물론 루이 14세, 15세도 사냥을 잘하는데 이분은 사냥뿐이 몰라요. 그리고 대장간에 들어가지고 자물쇠를 만드는 거예요. 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주 검소해요. 그리고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뭐냐? 음악, 또 미술, 또 패션에 뛰어나요. 정치는 제로예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푸띠 뜨리아농을 루이 16세로 받았는데 그것은 루이 15세가 마담 퐁파두를 위해서 지었는데 짓기 전에 마담 퐁파두가 죽고 후에 마담 디바리가 거기서 살아요. 그게 신고전주의인데 마담 퐁파두르는 잘 보세요. 루이 14 때는 베르사유의 궁전이 뭐예요? 바로크 미술인데 바로크 예술인데 바로크 양식 완전히 남성적이고 강하고 그런데 이건 로코코는 뭡니까? 여성적이요. 섬세해요.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루이 15세 마담 퐁파두르가 되겠어요. 그 로코코 그 예술을 다시 화려하게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구냐? 마리 앙뚜아네트고 바로 그리 푸띠 트리아뇽은 신고전주의 바로크 시대도 싫고 로코코 시대도 싫고 원래 고전 시대에 돌아가자. 그래서 신고전 시대를 대표하는 궁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루스의 자연주의를 실천한 사람이 누구야? 마리 앙뚜아네트요. 자, 이렇게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주 검소하고 소박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 때 희생자가 됩니까? 루이 14세, 루이 15세가 저지른 모든 죄, 특히 루이 15세의 마담 퐁파두를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뭡니까? 자기들이 그걸 짊어지고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라마르세이즈가 왜 태어나고 이걸 집중을 말하고 라마르세이즈가 처음에 6절뿐이 안 되었는데 그 곡 각사가 21세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9절을 더해 몇 절이에요? 15절을 만들고 너무 기니까 7절까지만 불러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익대 선생님이 만든 애국가는 안익대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바뀝니다. 친일파도 아니고 친나치파도 아니고 그 애국가는 어떤 나라 불가리아 민요라든가 가곡을 표절하지 않는 애국심에서 나온 그 노래를 애국가를 이렇게
없애려고 그래요. 차라리 사절뿐이 안 됐으니까 삼천리 화리강산, 우리는 삼천리가 안 해요. 대한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 시대 때의 대륙을 우리가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대륙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진취적인 가사로 이렇게 연이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임을 위한 행정곡을 부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안희태 선생님이 자꾸 친일파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희태 선생님에 대한 글, 언론에 나온 거, 그 책들을 통해서 꾸준히 보아서 언제? 지금까지 매일 연구했다는 말이 아니라 안희태 선생님에 대해서 친일파, 친나치파라는 그러한 말들이 떠오르면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딱 결론이 뭐냐? 말씀을 후에 드리겠지만은 안희태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천주교 세력들이 바로 정통 복음주의 개혁, 기독교를 없애려 하고 또 안희태 선생님처럼 당대에 그렇게 세계적인 대음악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은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님이 그렇다면 아니라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들 가운데도 안희태 선생님처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은 라마르세이즈 이걸 한번 왜 태어난 걸 보겠어요. 자, 이때는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바렌의 도주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실패를 해요. 자, 그것을 우리가 The Royal Flight to Varennes. 그런데 프랑스어로 읽을 때는 바렌느가 되겠어요. 그 원인이 뭐냐?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789년 8월 26일 인권 선언을 했는데 루이 16세가 사인을 안 해. 1789년 10월 5일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경제가 파탄이 일어나는데 빵값이 폭등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책을 보면은 7,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7,000명의 프랑스 여인들이 The Women's March on Versailles 1789년 10월 5일 베르사유 궁전에 갑니다. 그걸 본 루이 16세가 깜짝 놀라요. 내가 인권선언에 서명을 한다. 사인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경제가 파탄이 이루어지니까. 10월 6일 그러니까 하루를 밤을 찬 이슬에 맞으면서 10월 6일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루이 16세와 또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왕가 일족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파리의 틸리리 궁으로 오는 거예요. 루이 14세가 파리에 있다가 베르사유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 파리에 와서 정확하게 뭐요? 서민의 삶을 봐라. 그랬더니 그때 The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국민재헌의회 그 시민들이 감시를 해요. 그러다가 1791년 4월 2일에 국민재헌의회 의장인 미라보 백작이 급사를 해. 4월 1일. 이분은 누구냐? 미라보 백작은 그 부르봉 왕조에 협력하는 분이에요. 특히 마리 앙뚜아네트가 물론 물질을 비롯해서 많이 해유를 했어요. 완전히 그 루이 16세 편인데 이분이 서거한 거예요. 갑자기. 왜 자기의 오른팔을 잃은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초조합니다. 그러다가 1791년 4월 18일 그러니까 2주 후가 되겠어요. 부활절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생클로 궁전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국민제연의회와 프랑스 시민들이 못 가게 막아요. 마차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하세요. 지도자는 절대로 타국에 나가면 안 돼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저는 YS DJ를 살펴보면 YS는 그 사람들 편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렇게 생각합시다. YS는 국내에 있지만 DJ는 뭐요? 미국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천주교 세력, 케네디 집안, 그렇죠? 케네디 집안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나중 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결국에는 오컬트 바티칸 지시대로 저렇게 북한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통과. 자, 이러니까 이제 그 루이 16세는 왕이지만 망명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야기를 하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또 연인이 있어요. 카운트 페리젠. 스웨덴 명문 귀족인데 스웨덴 왕실보다 잘 살아요. 이분이 제안을 해. 지금 현실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망명을 하면 어떠냐. 이래서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고개인 오스트리아에 가서 합스부르크 제국의 모든 그 국가들을 하나로 동맹체제를 해서 혁명 세력을 부셔버리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간첩이지요. 스파이. 이거 큰일 나죠. 반역죄지. 그때는 나라 개념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루이 16세도 그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지도자로서의 빵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북동쪽에 가면은 국경에 몽메디에 국왕군이 있는데 부르봉 왕조 지지하는 사람이 1만 명 있다. 그 1만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혁명색을 무찌르자. 근데 저는 전자라고 봐요. 마리 앙뚜아네트 어디로? 오스트리아로 가자. 어디요? 적국이잖아요. 적국 가서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를 들어와요? 그거 끝나는 거죠. 벌써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자 후에 그 루이 16세의 동생이 두 분 있어요. 프로방스 백작이 있고 아르투아 백작이 있는데 이 두 동생은 망명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앙리 4세에서 루이 16세가 부르봉 왕정이고 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또 부르봉 왕정이 복구가 이루어져요. 남동생께 두 명에 의해서 1814년에서 1833년 왕정 복구가 이루어져요. 결과가 그렇게 생깁니다. 이러면은 자 망명을 하자면은 지도자는 망명을 안 하는데 정망명을 하고 싶으면은 자기 동생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자기 팀을 몇 개? 3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동생에게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왕자를 해서 보내고 둘째 동생에는 공주를 해서 보내고 자기는 누구예요? 카운트 페르젠. 이 사람은 누구냐? 그 스웨덴 명문 귀족이면서 또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19세 때 혹은 20세 때 무드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봐요. 루이 16세의 왕인데 세상말로 뿅 갑니다. 평생을 마리 앙뚜아네트 기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루이 16세는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연인이 그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카운트 페르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분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마블리에서 하겠다. 그러면은 루이 16세는 카운트 페르젠하고 같이 가고 이렇게 팀이 3개로 분산해서 가면 대성공을 하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또 도피를 하려면은 마차가 뭐예요? 수수하게 해야 왕과 일족이 도망간다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화려하게 가. 그래 지금 시각에 봐도 이상하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면 화려하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새 팀으로
조그만 마차로 가면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가. 화려하게 가는데 말을 중간에 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루이 16세가 이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와. 농부하고 담수를 해. 다음에 또 가면은 또 쉬고 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은쟁반을 들고 와가지고 관리들에게 자기를 도와줬다고 또 하사품을 내려. 또 다음 지역에 가면은 주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면서 환영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루이 16세가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게 이미 다 알려진대. 이거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1791년 6월 20일 밤에 떠나서 6월 21일 어디에 가느냐. 장 바티스트. 프랑스어로 해. 우리는 존 베티스트가 되었어요. 드루에. 이 사람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드루에 이스라엘 집 앞에 마차가 서. 근데 여기는 어떤 집이냐. 생트 문울 우체국장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책에서는 생트 문울 우체국장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체국장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군대에서 전역하고 아버지 우체국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아느냐? 잘 보세요. 왕이 마차 안에 있으면 되는데 나와서 얼굴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왕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사품을 줘. 또 주민들은 막 박수를 치고 가는 데마다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알려졌는데 The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재헌의회가 1789년 11월 1일 천주교의 모든 교회 재산을 국유화하는 거예요. 멋있죠? 이걸 잘 깨야 돼요. 천주교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다 옥골도 밭에 간 재산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주교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다음 대통령 다 조사해서 국유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토지를 담보해서 12월 14일 날 아시냐 집회를 발행해요. 집회를 보니까 잘 보세요. 생트 문울 우체국장이면은 고급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 그 아들의 그러니까 아시냐 집회를 보니까 이 집회를 봅니다. 집회를 보니까 뭐요? 거기에 모습에 뭐요? 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사임당 이게 그려져 있지만 이거 보니까 뭐요? 들통이 나죠? 그래서 드루에가 어떻게 합니까? 혁명군에게 제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혁명군에게 제보를 하니까 또 국민재헌의회가 Legislative Assembly 국민입법의회로 명칭이 바꿔요. 3만 프랑을 드루에게 이렇게 그 담례를 주려고 하는데 드루에가 그걸 거절해요. 나는 그렇죠? 프랑스의 국가와 프랑스의 국민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받느냐. 그렇죠? 국민이라면은 의당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게 기독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는 그걸 받아요. 왜? 무정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이 국민입법회가 더 내셔널 컨벤션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국민공회인데 저는 국민총회나 국민대회로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거기에 의원이 되고 과격한 혁명세력으로 변한 누가? 드루에가. 이걸 아시는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이제 발언이 이제 이렇게 도주가 실패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게 이제 혁명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루이 16세의 동생 아르투아 백작은 망명에 성공을 해서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 마리 앙뚜아네트 오빠가, 그렇죠?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면서 오스트리아 군주이지 않습니까?
찾아가고, 또 프로이센, 그 프리드리 빌레름 2세입니다. 그 프리드리 대제의 동생의 장남이 이렇게 후계자로 있는데 두 분을 잘 이게 중재를 해서 뭘 이끌어내느냐? 유명한 겁니다. Declaration of 필리츠라는 거예요. 필리츠는 뭐냐? 작세왕과 선제후가 여름 휴양지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하냐? 1792년 8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세력이 부르봉 왕정을 타파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이 프랑스의 혁명의 물결이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유럽 전역으로 가면 왕정이 뭐요? 다 무너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이제 선언을 하니까 자, 그때는 작구뱅파가 아닙니다. 지롱두파가 내각을 잡고 있어요. 그때 1792년 4월 20일. 자, 그 레오폴드 2세 아들이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됩니다. 프란츠 2세가 되겠어요. 그에게 뭐요? 선전포고를 해요. 언제? 1792년 4월 20일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그때 프랑스와 독일의 그 국경 지역이 있어요. 알자스 로렌이라고 18번이나 서로 바뀌어요. 독일 땅이 됐다가 프랑스 땅이 됐다가. 그래서 1918년 완전히 프랑스의 영토가 됩니다. 그 알자스 로렌의 수도 스트라스부르의 시장이 있습니다. 필립 프레드릭 드 디트리 남작이 바로 4월 25일 날 스트라스부르의 라인 강변에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요? 군가를 만들면 어떠냐? 제의를 해요. 그때 공명대에 이분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겠어요. 프랑스어는 R 발음은 후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후제 드 리슬르가 어떠한 곡을 만들어내냐? 라인강 부대를 위한 군가를 하루 만에 4월 25일 날 시장이 말을 하니까 이분은 공명대인데 뛰어난 음악계이면서 시인이에요. 이분이 뭘 만들었냐? 이름이 후제 드 리슬르예요. 이분이 War Song for the Army of the Rhine 영어식이고 이건 독일입니다. 라인강 부대를 위한 군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에 라마르세제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분 드루에 때문에 루이 16세의 왕가 일족이 체포가 되고 이분 때문에 라마르세제라는 애국가가 탄생을 해요. 그렇죠? 전부 뭡니까? 자, 그런데 이제 라마르세제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프로이센이 1792년 7월 8일에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해. 그러니까 지롱두파 내각이 프랑스 전 국민에게 알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유럽의 식민지 국가가 되겠다. 이러니까 파리, 리옹 다음에 가장 큰 도시요. 남부 지역에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부산, 대구가 돼요. 마르세유에 의혁명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발런티어즈예요. 그분이 이 노래를
war song for the army of the Rhine. 라인강 부대를 위한 군가를 차용해서 부르면서 행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마르세유 그 지역의 의원들이 불렀다 해서 마르세유 행진곡인데 그것을 명사화해서 라 마르세즈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6절인데 지금은 15절까지 되어 있고 너무 길기 때문에 7절까지만 부르는데, 자, 이렇게 마르세유 의원군이 오고 파리 시민들, 다른 의원군들이 보니까 왜 우리 프랑스가 프루이신에게 자꾸 패배를 하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지난날, 그렇죠? 1791년 6월 20일에서 22일 바렌으로 도망간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누구하고 오스트리아 프루이신하고 간첩 역할을 했다.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이 혁명 세력을 다 없애려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국노, 저 매국노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계속 패배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뭐요? 틸레리 궁전을 습격해서 그 국왕 일가를 어디로 데려와요? 탕풀탑에 유폐를 시키고 나서 이 라마르세유를 부르면서 뭐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792년 9월 20일 프루신에게 대승리를 해요. 이게. 자, 라마르세유는 뭐요? 프랑스를 구원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잘 봅시다. 라마르세유는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가들이 볼 때 경쾌하고 힘차기 때문에 잉글랜드 록밴드, 비틀즈 유명하지 않습니까? All You Need is Love에 그게 인트로 도입부에 채용하고 수많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렇게 차용을 합니다. 자, 가사를 보니까 처절한 트위트성이 그리고 섬뜩하고 선동성이 있고 또 애국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혐오적이기 때문에 21세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애국가를 바꾸자. 오히려 6절까지 되어 있는 것을 9절을 더 플러스 해서 그것을 뭐요?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건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The French National Convention에서 1795년 7월 14일 날 The Republic's Anthem 공화국 애국가로 채택을 하는데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후에 또 부르봉 왕정의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사라져. 그러다가 제3공화국 언제냐? 1879년 2월 14일 날 공식 국가가 돼요. 그거 일부분 지나치지도 않고 또 온건하지 않는 그 가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같은 내국노의 무리들은 벌써 이것도 섬뜩하죠.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족쇄와 함께 준비한 이 무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프랑스인에게 이게 모욕인가? 끓어오르는 분노인가? 바로 우리가 노예제를 각오로 대들 용기를 가졌네. 그래요. 자, 현재 이게 군가지 애국가를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고 원래 몇 곡에 6절인데 9개를 보태서 15절을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자, 우리는 안희대 선생님의 뭐가 있어요? 애국가가 있어요. 안희대 선생님은 친일파도 아니고 친나치파도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마리 앙투아네트를 통해서 본 안희대 애국가. 그때 제가 우리 안희대 선생님을 그것을 제가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러냐?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안희대 선생님이 항상 친일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안희대 선생에 대한 기사를 보고 또 책들을 봐요. 또 잊혀져 있다가 또 그 논란이 나면 또 봐요. 중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봤어요.
많은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육화가 된 거예요. 결론이 뭐냐? 중요한 겁니다. 천주교 세력하고 두 번째는 뭐냐? 서울대학교란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류 음악가들이 안희태 선생님처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시기와 질투심에 나오는 역사의 조작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안희태 선생님이 이북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천주교 아닙니다. 또 기독교를 통해서 음악을 배워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24살입니다. 1930년 미국을 갔는데 어딜 가느냐? 중요해요.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 황사선 목사님.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황사선 목사님이에요. 대환영을 받아요. 왜? 조선 기독교 선교사, 천주교 아닙니다. 그분의 협조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대환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첼로를 연주를 하고 났는데, 어디에서 이분이 강명을 받느냐? 그때 성도들이 일어나서 태극기를 봐요. 그때 안희태 선생님이 최초로 태극기를 보는 거예요. 태극기. 그때 애국가를 부르는데 곡주가 뭡니까? 스클랜드의 가곡 민요인 Old Lang Syne이 되겠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Old Long Since, 작별, 그 곡주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새로 곡을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새로 태어나요. 그것은 불가리아 민요도 아니고 가곡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역사 조작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처음에 어렸을 때 천주교 아닙니다. 교회를,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 나가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청년 때 26살 때 미국 한인교회 샌프란시스코 황사선 목사님, 이게 신부가 아닙니다. 이분을 만나서, 그렇죠? 애국가를 만들겠다고 결심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이, 그래서 천주교 세력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 가사, 그것 때문에 조선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 세력도 무정부주의자들, 불교 세력들, 전혀 무신론자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기독교 성도가 만든 안희태 선생님의 그 애국가를 없애려고 해요. 두 번째는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박언어 사후의 최고의 작곡가예요. 후기 낭만파의 거장 리차르트 슈트라우스가 됐어요. 그렇죠? 리차르트 슈트라우스 최고예요. 당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아주 절대적인, 그죠? 음악계를 잡고 있는 최고의 그 스승이 1942년 3월 12일 빈 무지오 페라 인절에서 안디에 선생님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객석에 있었어요. 객석에서 글을 써요. 안희태의 실력을 깨끗이 인정한다. 이런 해서 이걸 보내. 그걸 가지고 안희태 선생님이 전해줘. 그걸 그대로 읽어요. 거기에 누가? 이 하르트 슈트라우스 대가가 있는 데서 전 세계인이 존중하고 최고의 음악가가 누구요? 조선의 안희태 선생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모든 음악이 어디에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때 친나치파네, 친일파네, 그 말을 못해. 모든 국가가 나치 시대면 나치의 그 명령을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음악 활동을 못해. 바로 조선 청년이 세계적인 대음악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니떼 선생 이후로는 음악 하기가 아주 편하고 여러 가지로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떼 선생님처럼 그런 위대한 음악가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를 해요. 저는 뭐냐? 그래서 그 천주교의 세력들, 무정부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우리 기독교의 출신, 그죠? 성도가 만든 아니떼 선생님의 그 애국가를 없애려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서울대학교가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니떼 선생님 이후로 나온 음악가들이 이렇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대가로부터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해. 질투와 시기에서 나왔다. 저는 뭘 말씀드려요? 애국가에 보면은 고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삼천리 난 단어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고조선은 뭡니까? 대륙을 다 누비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대륙으로 바꾸고, 사절에 우리도 라마르 세주가 구조를 보태서 15절을 만드시로 진취적인 그런 곡으로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위대한 애국가가 됩니다. 앞으로 아니떼 선생님에 대해서 친일파니, 친나치주의, 그리고 우리의 애국가를 무슨 불가리아 그런 민요라든가 그것을 차용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주교 세력,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자기는 일제 사생아들 아닙니까? 무중우제들, 반애국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불교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애국자 여러분들은 바로 라마르 세즈가 그 당시에 프랑스 공화국을 구했듯이 바로 이 대한민국 애국가는 조선의 독립을 가져오고 현 21세기에 건전한 건강한 이 복지국가, 세계를 리드하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